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MBS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MPTS는 이체증권이죠. 이체증권의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에서 발생하는 금리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 부담하죠. 왜냐? 이 자산을 매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위험도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MBB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인데 이때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을 둘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유하고 있다? 발행기관. 그럼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발행기관의 시정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누가 보유한다? 투자자가 아닌 발행기관이 보유합니다. 2번 정답. 자, 원래 시험에 이제 확인을 해둬야 될 것은 뭐다? MBB하고 CMO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뭐를 발행하고 있어요? CMO를 발행하는데 요거 두 개는 좀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야 돼.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묻습니다. 주의해 두시고 둘 다 뭐다? 채권이기 때문에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소유권은 보유하고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3번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오염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 다양한 밑줄, 그러니까 다양한 트렌치 증권을 발행하죠. 그러니까 채권에 존속시키 만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합니다. MPTB는 이것도 채권이죠. 자, MPTB도 뭐다? 채권인데 이것을 확대한 게 바로 뭐가 돼요? 확대한 게 CMO죠. 그래서 오늘 MPTS 이체증권과 MBB 성격 요 두 가지를 혼합을 한 거다. 혼합형. 이 지분 채권을 혼합한 형태의 MBS를 말합니다. CMO의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죠. 자, CMO의 투자자는 뭐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CMO나 MPTB는 두 개는 투자자가 뭐를 보유하고 있다? 원리금 수치에 따르는 현금 흐름, 지분권을 가지기 때문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 투자자가 부담. 요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세트입니다.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 자, 29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 올해 개정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제 벌써 5개월 전에 개정했는데 시행은 내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 얼마?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1번 정답이죠. 예.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3억 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 원이 아니라 얼마? 50억 원이죠. 55억 원. 틀린 지문.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회사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없으며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틀린 지문. 자,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자기 자본의 몇 배? 2배 이내에서 자금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지문. 30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프로젝트 시행회사는 스폰서가 누구? 사업주죠. 사업주 스폰서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설 땐 독립이죠. 사업주와 프로젝트 시행회사는 회계상, 법률상으로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독립이 포인트. 1번 맞고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의 부채 금융에 의존하고 프로젝트의 사업성, 자산을 담보로 하여 제공되는 금융이기 때문에 대출자의 위험이 높다. 대출자는 누구? 금융기관이죠.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P, F, 금리는 기업, 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다. 자,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근거하여 채권 확보도 원칙적으로 관련 자산에만 의존하게 되죠. 사업주는 뭐다? 비소급 금융이죠. 사업주에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를 원칙으로 한다?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죠. 자,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관리 계좌를 통해서 관리되죠.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이고 프로젝트 시행회사나 시공회사인 건설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우 프로젝트 회사가 상환을 못하면은 담보는 프로젝트 회사의 사업주가 충분한 담보 여력이 있으면 사업주 자산이 담보가 된다. 여러분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죠. PF는 우리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우리는 대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염두에 두시고 사업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채무가 없습니다. 자, 5번 정답. 틀린 질문. 31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시장성 분석, 시장성 세 글자가 포인트죠. 현재나 미래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시장성이 나오면은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나오죠. 그래서 맞는 지문. 자, 2번 택지화되기 전에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소유주에게 재분배에 밑줄, 매각이 아닙니다. 재분배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하죠. 환지 방식. 자, B는 어떻게 돼요?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요까지가 뭐다? B.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 여기가 뭐다? O. 그리고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 소유권을 이전했죠. T. 그래서 BOT 방식. 3번. 올해 BOT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는 최근에 BTO. BTO와 요거 구별하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원래 구별하는 거 출제할 것 같으니까.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노후 불량 건축물의 개념이 4번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정답인데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 등의 방법으로 조성하면서 자, 밑줄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밑줄 여기 틀렸는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32번) 문제로 갑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고 이익은 뭐죠? 공동 개발이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귀속이 되죠. 1번 틀렸고 2번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에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고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 주체도 누구? 토지 소유자. 건설회사가 아니라 다 토지 소유자. 자, 투자자 모집형은 부동산 신디케이트인데 누구로부터 자금 마련한다? 개발 사업자가 아니라 투자자.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마련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합니다. 3번 틀렸고. 자, 4번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인 경우 형식상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이전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은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인데 4번 질문 자주 나오죠. 우리가 보면 5번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신탁사 간의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의 투자한 지분에 따라 건물 지분을 나누어 갖죠. 토지 건물의 지분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방식. 자, 33번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단점에서 올해도 중요합니다. 자가 관리 또는 자기 관리, 자치 관리 다 같은 말인데 자기 관리 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인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소형 빌딩 같은 소규모 부동산에 주로 적용되죠. 요즘 보면 뭐 고시텔이라고 하나요? 뭐 고시원. 이것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자가 관리 방식이죠. 위탁 관리 방식은 부동산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특히 대형 건물 관리에 적합한 유용한 관리 방식입니다.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 모두를 위탁을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따로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뭐죠? 부분 위탁 방식. 부분 위탁 방식입니다. 자기 관리 방식은 어떻게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 전문성 결여의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신속하고 종합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주의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탁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여러분 부동산 전문 관리 업체가 관리하다 보니까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은 있어요. 5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기밀 유지가 가끔 또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34번 마케팅에 대한 설명인데,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전략 차원이다. 공급자 표적 시장을 선점 미리 점유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으로서 두 가지가 있죠.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이때 4P는 통제가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4P는 자, STP 전략이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차별화를 표상하는 약자로서 정통적 전략 중에 하나인데 차별화는 포지셔닝이라는 영어 단어 기억해 두시고,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목표로 하는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의 조합인데 뭐죠?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네 가지 조합을 말합니다. 자,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관계 마케팅 전략이 아니죠. 무슨 거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소비자 중심입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이거는 누구 중심이냐면 소비자. 심리, 상품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심리 변화죠.
심리 변화의 4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관계 마케팅 전략은 뭐죠? 우리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을 뭐라고 한다? 관계 마케팅 전략. 브랜드와 연결되어 있죠. 5번 포지셔닝은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컨셉,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상품의 위치를 우리는 정하는 것, 위치시키는 작업을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 맞는 지문이죠. 35번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지죠.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뭐가 있다?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격이 가장 싼 것을, 또 가격이 동일할 때는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대체의 원칙입니다.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그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 개념이 나와 있죠.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잔여법의 성립 근거. 잔여가 나오면 수익 배분의 원칙인데 다른 말로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도 하죠. 자, 5번이 정답인데 균형의 원칙은 내부가 아닙니다.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 그럼 적합은 외부고요. 균형은 내부예요. 적합의 원칙은 외부입니다.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죠. 자, 내부는 균형, 외부는 뭐다? 적합. 이제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 균형의 원칙인데 위배가 된다. 균형에 위배돼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이것은 기능적 측면에서 뭐가 발생했다? 감가가 발생했고 부동산의 유용성을 또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어울려야 되는데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못한다. 공업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주택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히려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적 감가. 시험에 사례는 2년 전에 사례 출제했고 26회는 균형. 하여튼 정답으로 많이 묻는 내용입니다. 5번 정답. 36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뭐를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최유효 이용이 포인트인데 맞는 질문. 대상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은 최유효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갖는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일반적이고 평균적 이용 방법인 우리는 표준적 사용이고 최유효 이용이 있는데 최유효 이용은 뭐를 지표로 하냐 하면요. 자, 최유효 이용은
이 표준적 사용, 이걸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뭐를 가지고 있다? 피결정성을 가진다. 그래서 2번이 정답. 표준적 사용과 최유형,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3번, 대상 부동산의 사용과 인근 지역에 있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사용과의 상관관계도 분석을 합니다. 최유효용 판정에는 장래의 예측도 활용을 해야겠죠. 자, 개별 분석에 선행하여 지역 분석이 이루어지죠. 자, 지역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는 선행,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 (2번이) 정답. 37번, 감가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드는 것은 기능적 감가와 가장 관련 있는 원칙은 균형.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나누죠. 자, 대상 물건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가는 우리는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감가예요. 이 내부적 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이 가져오는 거고, 이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관계없이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퇴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능적 감가인데, 이 두 가지는 다시 뭘로 나누죠? 우리는 치유에 요하는 비용과 치유 이후에 부동산 가치의 증가분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 가치 증가분이 크면 부동산을 투입을 해서 비용을 투입해서 치유를 할 것이고, 치유에 요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은 치유를 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눠요. 기능적도 마찬가지. 치유 가능한 감가,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나눠요. 왜냐? 내부적 감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 감가가 아닌 무슨 감가?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가져오는 감가를 무슨 감가가 하죠?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치유 자체가 뭐다?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3번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는데, 경제적 감가, 4번의 경제적 감가는 모두 뭐죠? 치유 불가능. 4번 정답. 자,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은 모두 건물의 감가 요인이나 경제적 감가 요인은 토지, 건물 모두 해당이 되죠. 자, 토지도 경제적 감가 가능합니다. 4번 정답. 38번으로 한번 갑니다. 갑 빌딩의 연면적은 1000평인데 평당 연간 임대료는 얼마? 10만 원? 평당 연간 임대료는 10만 원인데 몇 평? 1000평. 그럼 얼마죠? 1억 원. 1억 원이 나왔어요. 자, 1억 원이 여기 바로 가능? 총소득이죠. 근데 평균 공실률이 몇 프로다? 5%. 1억 원에 5%면은 얼마냐? 500만 원이 여기에 빼주면은 유효 총소득은 얼마? 9,500만 원. 여기다가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45%, 0.45를 곱해주면 되겠죠. 4,275만 원. 4,275만 원을 빼주면 얼마 나온다? 예? 5,225만 원이 바로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은 구했어요. 자, 환원율은 몇 프로? 10%로 본다. 수익가액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5,225만 원을 뭘로? 환원 이율로 나눠주면 수익가액을 구하죠. 환원 10%, 0.1이니까 분모분자 10을 곱해주면 얼마? 5억 2,250만 원이 나오죠. 자, 2번 정답. 자, 39번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상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나오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어요. 자, 평가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상가액이라고 한다. 시상가액 개념이 나와 있죠. 2번 평가 대상 물건의 시상가액은 감정평가야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 구한 시상가액과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 시상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 방식보다 같은 애 동그라미. 여기 틀렸죠? 예? 공시지가 기준법은 그 밖에 비교 방식으로 구한 감정평가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 방식으로 본다. 같으냐 다른 감정평가 방식으로 봅니다. 틀린 지문 3번 정답인데 4번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불필요한 경우는 시상가액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맞고 산출한 시상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상가액을 조정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여기 지문 1항, 2항, 3항을 한번 확인해 보고 3번 지문은 요 2항, 1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같으냐 아니라 뭐다? 다른. 40번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됩니다. 자, 여러분이 공시시하는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매년 4월 30일. 1월 1일은 공시 기준일입니다. 2번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신청할 때는 뭐죠? 공시일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또 어떻게 돼? 서면으로 우리는 또 통지하여야 한다. 자, 표준주택의 공시상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또 뭐가 있어? 구조, 또 사용 승인일. 여러분, 내용연수와 건축허가일은 공시사항이 아닙니다. 내용연수와 건축허가일은 공시사항이 아니라 구조, 그리고 사용 승인일. 또 틀린 지문이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을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미춘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된다.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면 맨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공시 효력이죠? 이것도 맞는 질문. 2번, 5번 두 개 다 맞습니다. 2번, 5번 둘 다 맞는 질문. 자,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마지막 정리 잘 하시고 여러분이 시험 잘 치시고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